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외국인 관광시장이 1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36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던 전체 방한 관광객이 1년 만에 증가한 셈인데요. 이 중국 관광객은 작년 3월보다 11.8% 증가한 40만 3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와 비교한 취업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 수는 17.2명으로 조사됐는데 취업계 수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10억 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경제 성장과 견주어 이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취업계 수는 역대 최소이던 전년 17.5명에서 0.3명 떨어지며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시험의 동결의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허락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고요. 봄비의 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비는 오늘 내내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증시도 비가 내리는 수준은 아닌데 맑은 모습은 또 아닙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하락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도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증시 쪽 실적 발표 시즌 실적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꽤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채 금리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체가 미 국채 상승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이고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급락입니다. 지난주에도 조정이 좀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금요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토목이나 건설 등의 종목군들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 등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 시총상위 바이오 제약주들 코스피 이 거래소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다 보니 코스닥도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라젠 급락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관련된 경협주부터 해서 건설, 토목주들, 비금속 광물 업종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치면서 이번 주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우리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의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로 지금 바짝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가파르게 움직일지를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의 주간 전략들 그리고 오늘장의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70선입니다. 일단은 0.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4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래소인데 일중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477포인트대부터 2467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1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왔다가 2470선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 없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코스피는 2450부터 2490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요. 개인이 많이 삽니다. 일단 하락하다 보니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은 3068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2739억 원이나 외국인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약보 합권 수준에서 낙폭이 크진 않지만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시총 4위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많이 올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어느새 25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6% 급락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6%대, 고점이 60만 원 터치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져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삼성물산, KB금융 모두 하락합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올라가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지금 4%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48,000원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보합이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82포인트대입니다. 880선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코스닥 지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중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889부터 877까지 빠졌다가 882, 오늘 딱 중간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주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꽤나 많이 쌓였습니다. 1,080억 원까지 외국인이 매도 물량 늘려가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빠지고요. 신라젠이 무려 8%가 빠지면서 신라젠 10만원 이탈은 물론이고요. 89,300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HLB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108,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메디톡스 다시 상승 전환됐고요. CJENM이 1%대의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집니다. 바이로메드도 4% 빠지면서 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펄어비스가 3%대 강세입니다. 나노스 다시 상한가 재진입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1% 하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3%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연저점 부근까지 지금 코오롱 티슈진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도 1%대 강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51% 빠지고 카카오뮤직, 포스코캠텍, 제넥시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올라가면서 1,070원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역시나 박스권에서 다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2470선 위아래인데 일단 미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발 불확실성, 그런데 반해서 북한발 훈풍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도 급등을 하지도 않는 좀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채권금리가 2월 고점을 넘어섰다는 소식, 그리고 아이폰발 악재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기 선언, 그리고 노선 전환 이슈가 유입되면서 북한발 리스크, 한국의 지적적 불확실성 완화는 시장의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 악재와 대내 호재가 좀 혼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북한발 리스크 완화에 의해서 남북 경협이 되거나 아니면은 북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데 반해서 채권금리 상승에 의한 부담이 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고밸류 종목들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 지수 자체의 흐름은 좀 정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수출 민감도, 대외 노출도가 높다는 점에 있어서 대외 불확실성에도 일정 부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번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경협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일단 북한 리스크 완화, 특히 북한이 굉장히 후전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그리고 노선, 그동안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양강 체제를 가져가다가 이제는 경제 노선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발언으로 직접 천명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큰 흐름에서 이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시장에 단기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좀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세적인 흐름, 그리고 북한의 후전적인 스타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일 보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번 일시적,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라든지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번 주까지 하더라도 북미 수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코멘트로 인해서 종전 협상, 그리고 남북 평화 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기대감, 그리고 현실 간의 괴리가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변화에 의해서는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톤다운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이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의 남한과 그리고 미국 간의 그런 삼각 커넥션에서 어떤 물꼬가 터질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보다는 스웨덴 업종 종목들에 좀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박스권을 레벨업 되었다, 레벨 다운 되었다,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400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을 생각을 하시고 2,500 가까워질수록 좀 비중을 조금 줄이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고요. 2,500 돌파 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전략인 측면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중인 반도체 IT 가전으로 좀 시장의 중심을,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고, 그리고 화장품, 호텔 레저 같이 중국 소비주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인 건설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점차 높아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주말에 많은 이슈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저희가 여쭤보려고 싹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다수가 북한 관련된 얘기고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북한의 이 행보의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행보하고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뭐 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을 실험장 폐쇄 조치를 발표를 해서 뭐 풍계리는 어떤 곳이냐 이런 얘기들도 지난주에 많이 나왔고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총력 집중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이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하고는 거의 180도가 바뀐 북한의 태도기 때문에 반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도 이제 지난번에 당한 적도 있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 전술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경계감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그냥 빅뉴스가 터지고 있죠. 너무 크죠, 하나하나가 다. 네. 어쨌거나 북한에서 처음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핵실험이나 ICBM 발사도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혔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북한의 우호적인 변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으나 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국내 언론조차도 이제 조심스러운 톤으로 바뀌는 거 좀 느끼지시죠? 약간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댓글 모든 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 보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 댓글 관련해서 또 요즘에 또 여야가 지금 특검하자 뭐 공방들이 엄청나죠. 드루킹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댓글은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의중이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나는 댓글이 아닌가 싶은 게, 뭐 국정원 댓글 달던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갔고. 그렇죠. 지금 드루킹인가 하는 그쪽은 지금 뭐 댓글 달고 있을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겠죠. 예.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가 은근히 있어요. 있죠.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북한인 사실상 뭐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니까요. 그런 셈이고 그리고 핵이 아니면 살 길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해오던 북한이 아무리 경제 제재론에서 숨통이 조인다 해도 저렇게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또 의심이 가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또 면밀히 따지다 보면은 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핵실험 더 안 해도 될 만큼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실험 안 해도 된다. 풍계리야 이미 뭐 너덜너덜해진 곳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댓글 중에 제가 정말 무릎을 쳤던 댓글은 어느 분이 쓰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피자 다 먹고 나서 피자 박스 버리면서 나 이제 피자에 관심 없다 하면 이게 믿어도 되느냐. 배가 불렀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다만 대북 경협주, 뭐 북한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입질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곧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입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시장 전체를 갖다가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증시가 못 오르는 이유가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이질 않는데 사실은 이 정도 소스면요. 소위 말하는 소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환율 확 빠지고 증시 확 올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간략하게 우리 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이것을 좀 오해를 좀 불식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을 가지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검색만 들어가시면 제가 이 표를 뭘 보고 만드는지 당장 아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5가지 범주로 나누는 거죠. 우리 뭐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굉장히 불투명하죠. 편법 상속 계속 이어지고 가족 중심적인 경영권 승계
이건 뭐 우리 지금 대한항공만 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죠. 노동시장의 경직성, 서구 선진국처럼 쉽게 해고하고 다시 재취업시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예. 걸핏하면 쇠파이프 강목 들고 하는 그런 파업이 이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고 그 말은 결국 바깥 환경에 지배받는다는 것이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요즘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배당을 적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증시가 3천을 넘네. 이 북한 문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바깥 측면에서도 살펴야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로 귀결을 자꾸 시켰는데 네. 그도 일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편법 증여나 상속 그다음 낮은 배당 성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장이 뻗어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뭐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구체적으로 요인들이 외부 요인을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다시 치솟기 시작하는 예.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채. 그다음 유가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 그림 먼저 보시죠. 자, 이거는 지난 1년 동안에 1년 전 대비 예. 1년 전 대비 이 파란색의 다우존스 지수가 1년 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는가? 이 Y축은 퍼센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은 미국채 수익률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지금 지난 주말로 1년 전 대비 미국채 수익률은 31.6%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다우지수는 한 19% 오른 상황이에요. 예. 작년 1년 동안. 네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2월 초에 뭘 경험했죠? 이 다우지수가 급락했었고 그때 우리는 일단 핑계를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하게 오른다. 그렇죠. 하는 그걸 했죠. 그 이후 좀 안정세를 보이던 것이 지금 이거 전고점을 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도 이제 바로 목전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가려면 갈 수 있는 레벨까지 오니까 시장이 다시 또 추이를 타고 이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미국 경기가 좋아서라고만 설명이 되어진다면은 국채 수익률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하는 그런 좋은 장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또 중요한 배경 중에는 이 유가의 급등세라는 것이죠. 유가는 보시다시피 검은색이 브렌트고 빨간색은 WTI입니다. 예. 브렌트가 WTI보다 더 비싸진 지는 꽤 됐죠. 네네. 자, 여기서 2014년 고점에서 이렇게 낙폭, 그 다음에 절반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불, WTI가 한 65불 정도였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 70불이 이제 올라서면서 74불까지도 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 80불은 기술적으로 짚어졌고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100불까지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 유가는 굉장히 이 사안을 저는 좀 크게 보는데요. 예. 지난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죠. 네네. 지금 오펙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다 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원유 재고 천지인데 그 중에는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공해상에 떠 있는 유조선에 fully loaded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오일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artificially very high 인위적으로 굉장히 높다. 올라왔다. No good. 이게 좋지 않다. 그리고 will not be accepted. 그리고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 트위터에 이렇게 유가가 출렁 내려왔습니다만 금세 회복되고 네. 이것보다 지금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뭐 몇 자 이렇게 두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시장이 고분고분했는데 예. 유가는 그것도 안 통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시장 갖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국제 유가 자체도 지금 각국들이 여러 가지 셈법이 다양하잖아요. 셈법이 이 부분에. 다양하고 뭐 사우디로서는 아람코 상장하기 전에 무조건 유가를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또 유가가 올라가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도 컸죠. 시리아 때렸죠. 중동, 뭐 중동 이란 그렇죠. 다시 또 제재할 것 같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 유가 오른다고 또 난립니다. 참 어려운 네. 상황을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아까 트위터에 will not be accepted. 요건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요건 이제 외울 것 같아요. will not be accepted, 예. 뭐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런 표현보다 앞으로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용인하마 하는 그걸 쪽으로 가지 쓰는 게 않을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상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귀국하셨죠? 귀국했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국내 환시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됐고 이것 나갈 때부터 사실 얘기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FTA부터 해갖고 환율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뭐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참 말 많은데 그렇죠. 이 공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 전망이 지금 두 가지로 싹 크게 갈려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을 지금 예측을 하십니까, 소장님은? 예, 의외로 이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많이들 토론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요구에 꼭 끌려간다라고 나쁘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입 내역을 갖다가 공개 안 하는 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피하지 못할 바에는 받아들이고 그게 해야 되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뭐 이런 나라들이 매일 공개하는 나라도 있어요. 홍콩, 유럽, 이런 홍콩이나 22.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개월마다 영국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도 공개 방식도 달러 매수 개입을 하고 매도 개입을 각각 얼마씩 했느냐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갖다 이렇게 퉁쳐서 뭐 순매수냐 순매도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은 여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간격으로 하면서 당장은 매수 매도까지는 다 공개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문우신 장관과의 어떤 회담 장면을 갖다가 기재부에서 이렇게 제시한 사진이곤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뭐 경제부총리의 레토릭은 똑같습니다. 환율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은 정부 움직인다.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렇게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매수 개입, 매도 개입의 총액까지 공개하는 수순까지 밟았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여기에 환투기 세력들한테 털리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하느냐. 과연 그럴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럼 이 나라들 다 그러면 환투기 세력들한테 휘둘려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동안 좀 피했다고 본다면 이제 그렇게 가자. 그런 상황이고 옛날에 MB 정권 때 강만수 장관이 말했던 환율 주권은 환율 주권은 김동연 부총리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환율을 갖다가 높여서 즉 원화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좀 낮게 유지해서 수출 덕보겠다는 그런 환율 주권이었고 지금 말하는 환율 주권은 뭐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시점이나 방식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겠다는 차원에서 환율 주권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환시 공개 방식이 TPP 쪽을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TPP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 가입한다 안 한다 이 얘기도 지금 중국 주도의 RCEP 요거에 지금 공들인 것도 있었는데 어때요? 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또 얘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죠. 상반기 내에 이 TPP 요즘은 CPTPP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 갖다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논란보다도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기사에서 많이 보는 이 RCEP나 TPP 이런 게 뭐냐 하는 것만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가시죠. 좋습니다. 자,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제가 가져온 그래픽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TPP의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에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TPP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11개 국가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RCEP는 이제 아세안에서 주도를 해서 이제 중국이 요즘 이제 거의 보스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 포함해서 16개국이죠. 아세안 10개국, 아시안 10개국 중에 TPP에 들어가는 나라도 한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TPP는 이 얘기입니다. 트랜스퍼시픽이니까 환태평양, 이 태평양을 이렇게 둥그렇게 다 둘러서는 나라들이 어지간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에서
TPP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미국은 지금 이게 예전 TPP 이제 출범 때에 보도 화면을 캡처한 건데 지금 이 미국은 작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국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주도를 했고 아베 총리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했고 출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바로 이거 TPP 탈퇴 해버렸죠. 그럼 나프타도 재협상하자. 뭐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오바마 한 거는 전부 되돌린다 하는 그런 어떤 면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 이 TPP 앞에 아까 말씀드린 컴프레헨시브의 C와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의 P가 붙어서 CPTPP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가고 우리는 여기에도 이제 가입할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RCEP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이런 표현입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egional, 이 아시아 영내 그리고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해서 이제 줄여서 얘기를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들이 들어가고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RCEP에는 들어가고 TPP는 안 들어가서 미국이 아닌 중국 친중국 노선을 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TPP에 미국이 빠진 상태니까 최근 또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들어오시죠 했는데 싫어했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사람이에요. 나 같이 놀기 싫어 한 명씩 붙어 나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글쎄요 우리 뭐 이 다자간 무역 협정 그리고 최대한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 서로 이 협정을 통해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자는 이 흐름에 우리가 굳이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그게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